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비하인드 도어입니다. B.A. 페리스 지음, 아르테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주방 대리석 조리대 위에 쾅하고 샴페인 병이 쓰러지자 나는 펄쩍 뛰어오른다.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챘을까 두려워 얼른 잭을 쳐다본다. 잭은 그런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한다. 아주 잘했네. 그가 내 손을 잡아 손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끌어간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흐드러지게 피어난 나리꽃이 보인다. 다이앤과 애덤이 정원을 심으라고 가져다준 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홍색 꽃을 내 방 창문에서 내다볼 수 있게 제게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정원을 생각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르지만 재빨리 눌러 삼킨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오늘 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응접실에서 고색 창연한 창살한 벽난로가 잔잔히 타오른다. 이미 3월 중순이지만 공기 중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다. 잭은 손님들을 최대한 아늑히 대접하고 싶어한다. 집이 정말 멋져.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에스터? 루퍼스가 감탄하며 말한다. 나는 루퍼스도 에스터도 잘 모른다. 그들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된다. 하지만 잭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 애써 미소를 지어내며 그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길 기원한다. 에스터는 판단을 보류한 듯 미소로 화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한 달 전 우리 친구들 모임에 들어온 이후 뛰어난 변호사 잭 엔젤의 아내 그레이스 엔젤이 모든 것을 갖춘 여자의 완벽한 표본이라는 말을 듣고 또 들었을 것이다. 완벽한 집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생활. 내가 에스터라도 거리감을 느낄 것이다. 에스터가 가방에서 꺼내든 비싼 초콜릿 상자에 즉시 눈길이 쏠린다. 잭에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몸을 움직이자 에스터가 내 쪽으로 상자를 내민다. 고마워요. 멋지네요. 내가 감사를 표하고 탁자에 놓는다. 이따 커피 마실 때 열면 되겠지. 에스터에게 관심이 간다. 그녀는 다이앤과 정반대의 여자다. 키가 크고 금발이 마른 체격, 조용한 성격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이 멋지다고 칭찬을 늘어놓지 않은 사람은 처음이라 놀랍다. 잭은 이 집이 결혼 선물이라며 혼자 결정해버렸다. 나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이 집을 처음 보았다. 잭이 우리에게 딱 맞는 집이 될 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 마을 끝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이 집은 잭이 절실히 원하는 생활 보호가 가능했고
스프링 이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가장 보안이 잘 된 집이기도 하다. 복잡한 경보 장치들이 설치돼 있고 창문들에는 철제 셔터가 설치돼 있다. 낮에도 종종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잭은 자기 같은 직업에는 안전이 최고라고 대답한다. 응접실 벽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대개 벽난로 위에 커다란 빨간 캔버스에 머문다. 이미 그 그림을 본 다이앤과 애덤도 한참을 다시 쳐다본다. 루퍼스도 쳐다보는 동안 에스터는 크림색 가죽 소파에 앉는다. 대단하네요. 루퍼스가 그 그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수백 개의 조그만 점들을 홀린 듯 바라보며 말한다. 반딧불이라는 작품입니다. 잭이 말하며 샴페인병에 철사를 푼다. 이런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그렸대요. 엄청나죠? 다이앤이 말한다. 그레이스의 다른 그림도 보셔야 하는데 다른 걸작도 많아요. 잭이 작은 소리만 내며 벽마개를 딴다. 루퍼스가 관심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본다. 이 방에 있나요? 아니요, 집안 다른 곳에 걸려 있어요. 잭 혼자 보려고 애덤이 농담조로 말한다. 그레이스도 같이 보죠. 그렇지 여보? 우리만을 위한 그림이니까. 잭이 나를 건너다보며 미소 짓는다. 네, 맞아요. 내가 잭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한다. 우리는 에스터와 함께 소파에 앉는다. 다이앤은 잭이 샴페인을 긴 잔에 따르자 즐거운 탄성을 지른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금은 괜찮아? 다이앤이 묻는다. 그레이스가 어제 아파서 점심을 같이 못 먹었거든요. 에스터에게 설명한다. 편두통 때문이에요. 내가 변명한다. 자주 아파서 걱정이에요. 잭이 슬픈 표정을 짓는다. 다행히도 오래가진 않죠. 나 바람 맞힌 게 벌써 두 번째야. 다행히 한마디 한다. 미안해. 내가 사과한다. 뭐 그래도 이번엔 그냥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다이앤이 타박한다. 다음 경무일에 함떡 내. 그때 시간 괜찮아? 막판에 갑자기 치과 이야기 생각나는 건 아니지? 안 그럴 거야. 편두통도 괜찮을 거고 그래야지. 다이앤이 에스터에게 말한다. 우리랑 같이 먹을래요? 내가 일을 해서 시내 식당에서 만나야 할 텐데. 나도 끼고 싶어요. 고마워요. 에스터가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 듯 나를 쳐다본다. 나는 얼른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잭이 자자 하면서 이 동네로 이사온 에스터와 루퍼스를 환영하는 건배를 제안한다. 나도 잔을 들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다. 기포가 입안에서 춤을 추자 갑자기 행복감이 퍼진다. 그 느낌을 붙잡아두려 애쓰지만 행복감은 올 때만큼이나 금방 사라져버린다.
루퍼스와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잭을 건너다 본다. 그와 애덤은 몇 주 전 골프클럽에서 루퍼스를 만났다. 같이 치자고 제안했는데 곧 루퍼스가 골프를 무척 잘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잭을 이길 만큼은 아니었다. 잭은 루퍼스와 에스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잭은 루퍼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도 에스터의 환심을 사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이애는 우리를 마냥 좋게만 보는 것 같지만 에스터는 심기가 복잡해 보인다. 나는 양해를 구한 다음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아까 만들어둔 까나페를 가져오려 주방에 간다. 잭은 까다롭게 예의를 따지는 사람이어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담아두었던 달걀 흰자를 재빨리 저어 굳히고 아까 만들어둔 수플레 받침에 덜어낸다. 각각의 그릇에 덜어내면서 초조하게 시계를 흘끗거린다. 그릇을 중탕장반에 넣고 오븐에 넣는다. 시간을 맞춘다. 모든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할까봐 순간적으로 공황이 몰려오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공포는 나의 적이라 마음을 다독인다. 카나페 접시를 들고 응접실로 돌아간다.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칭찬을 듣는다. 잭에게도 이들의 말이 들릴 것이다. 나의 이마에 키스해주며 내가 최고의 요리사라는 다이앤의 칭찬에 동의한다. 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는 에스터와 관계에서 진전을 이뤄보자는 결심을 하고 그녀 옆에 앉는다. 그걸 본 잭이 나에게서 카나페 접시를 빼앗아간다. 좀 쉬어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길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솜씨 있게 접시를 들어올린다.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 보정해보지만 거짓말이다. 잭도 안다. 자신이 메뉴를 골랐으니까. 나는 에스터에게 예의 바른 질문만 한다. 동네에 적응은 됐는지, 전에 살던 켄트가 많이 그리운지,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어쩐지 에스터는 내가 이것저것 이미 알고 있는 게 기분 나쁜 듯하다. 그래서 아들과 딸 이름을 일부러 물어본다. 서베스턴과 아이즐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이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7살과 5살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잭이 내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무슨 속셈인지 의아해하겠지만 모르는 척한다. 아이가 없죠? 에스터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정적인 진술에 가깝다. 아직입니다. 우리끼리 몇 년 즐기려고요. 잭이 끼어든다. 저런,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놀란 기색이다. 1년요. 내가 순순히 털어놓는다.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죠. 다이언이 끼어든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를 아직 아무와도 나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잭이 말하면서 에스터의 잔을 채워준다. 아주 작은 한 방울의 샴페인이 잔에서 튕겨나와
잭이 입은 청결한 치노바지 무릎께 떨어지는 모습을 나는 잠시 멍하니 지켜본다. 이런 질문은 실례긴 하지만 에스터의 호기심이 조심성을 이겼다. 혹시 두 분 전에 결혼한 적 있나요? 에스터는 그렇다는 대답을 원하는 것 같다. 마치 앙심 품은 전 배우자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완벽한 부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둘 다 첫 결혼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에스터가 잭을 힐끗 본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채가지 않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에스터의 시선을 느낀 잭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나도 40살이 될 쯤엔 정말 완벽한 여성을 찾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슬슬 체면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레이스를 보자마자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너무 낭만적이야. 이미 우리의 만남 사연을 알고 있는 다이앤이 탄식한다. 내가 잭이랑 엮여주려 한 여자가 한 트럭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레이스를 만나기 전까진 아무와도 이어지지 않았죠. 당신은요, 그레이스? 잭과 마찬가지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에스터가 묻는다. 네,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지만 갑자기 지난날의 기억이 밀려오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져서 벌떡 일어난다. 잭이 고개를 휙 돌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수플레가 이제 다 됐을 거예요. 그만 식탁으로 갈까요? 수플레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다이앤의 닥달에 다들 잔을 비우고 식탁으로 향한다. 하지만 에스터가 가다 말고 반딧불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멈춰선다. 잭도 에스터를 재촉하기보다는 멈춰섰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수플레는 아직 다 구워지지 않았다. 만일 수플레가 다 됐는데도 저렇게 멈춰선다면 더구나 잭이 그림에 적용된 색다른 기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수플레가 타는 동안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5분 후 결국 다들 자리에 앉았을 때 수플레는 완벽하게 익었다. 다이앤이 감탄을 연발하자 잭은 식탁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영리하지 않냐고 말한다. 이런 저녁이면 어떻게 내가 잭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다.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지적인 그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잭은 우리가 수플레를 먹는 동안 이제 막 이사온 에스터와 루퍼스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가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다이앤과 애덤에게도 어디서 장을 보고 운동을 하는지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도록 운을 띄운다. 에스터는 예의 바른 태도로 다이앤과 애덤의 여가활동 종류, 정원사와 유모의 이름, 생선가게 등에 대해 듣고 있지만 사실 온 관심은 나에게 쏠려 있는 것 같다. 곧 다시 잭과 내가 어쩌다 결혼이 늦어졌는지 물어볼 거다. 그래서 보기보다 완벽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밝혀내고 싶은 거다. 안 됐지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터는 잭이 웰링턴 비프를 잘라줄 때까지 기다린다. 고기는 감자 젤라틴과 꿀을 살짝 입힌 당근과 함께 낸다. 고기를 오븐에서 꺼내기 직전 끓는 물에 익힌 조그만 사탕 완두콩도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것을 보고 다이애는 놀라워한다. 자기는 항상 커리 같은 것을 주요로 미리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데워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지 말해주고 싶다. 고통스러운 계산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대가로 치르며 차려내야 하는 이 완벽한 저녁식 대신에 말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완벽한 것을 내보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스터가 식탁 너머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리젠트 파크에서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죠. 자세히 들려줘. 다이앤이 재촉한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샴페인에 어느덧 달아올라 있다. 전에 했던 얘기라 나는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얘기니까 다시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에스터가 도와준다. 내가 수줍어하는 줄 알고 마구 재촉한다. 제발 들려줘요. 들었던 분들은 지겨울 텐데. 나는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한다. 동생 밀리와 일요일 오후에 자주 공원에 갔어요. 그날따라 어느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죠.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밀리가 흥이 겨운 나머지 일어나서 밴드 앞으로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밀리는 왈츠를 배웠는데 그곳에서 팔을 쭉 내밀고 춤을 추었죠.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요. 그때 생각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삶이 아직은 단순하고 무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밀리가 흥에 들떠하는 행동을 너그럽게 보고 있었지만 한두 사람은 불편해했어요. 동생을 그만 말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왠지 그러기 싫었어요. 왜냐면 동생이 몇 살이었죠? 에스터가 끼어든다. 17살이요. 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망설인다. 거의 18살이었죠. 에스터가 눈썹을 축혀 올린다. 관심 끌기 좋아하는 성격인가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웬만해선 공원에서 즉흥적으로 나가 춤추기 쉽지 않죠. 안 그래요? 에스터가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지만 다들 그녀의 눈을 피한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밀리에겐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잭이 식탁에 내려앉은 어색한 침묵을 깬다. 그러다 보니 쾌활한 즉흥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에스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진다. 나에 대해 다른 얘기는 다 해주었을 사람들이 밀리 얘기는 쏙 빼놓았다는 생각에 약간 화가 난다.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나는 에스터를 구해주기 위해 얼른 말을 잇는다. 어떤 완벽한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밀리가 춤추는 곳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밀리는 기뻐하며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왈츠를 추기 시작하자 모두 환호했고 다른 커플들도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준 잭에게 첫눈에 반했죠. 그때 그레이스는 몰랐지만 사실은 그 전주에 공원에서 밀리와 함께 있는 그레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밀리를 아주 자상하고 헌신적으로 대하더군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죠. 나도 잭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때 잭이 몰랐던 건 나도 전주에 그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재미있다. 내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잭이 워낙 영화배우 같은 외모다 보니 다들 나를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 언젠가는 그레이스가 혼자 밀리를 맡아야 할 거고 그걸 내가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잭이 설명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덧붙인다. 잭은 고개를 젓는다. 오히려 그레이스가 밀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는 걸 알게 되자 내가 평생 찾아왔던 여자가 바로 그레이스라는 걸 깨달았죠. 이런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어제 신문에서 보니 축하할 일이 또 있더군요. 루퍼스가 잭에게 말하며 잔을 들어올린다. 그래, 또 승소 하나 챙겼지. 훌륭해. 제가 같은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애덤도 끼어든다. 상당히 틀에 박힌 사건이었잖아. 비록 원고가 자해 성향이 있어서 스스로 상처를 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잭이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대 사건은 증명하기 쉽지 않나요? 루퍼스가 묻는 동안 다이애는 에스터가 모를까봐 잭이 약자들을, 더 정확히는 폭행당한 아내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폭행을 당하면 흔적이 남고 목격자도 있잖아요. 잭의 장점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믿고 사실대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잭에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 다이앤이 설명한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데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봐 겁을 내는 여자들이 많아요. 게다가 잭은 범죄자가 아주 오래 형을 살도록 확실히 해놓죠. 애덤이 덧붙인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에겐 경멸밖에 들질 않아서 최고의 형을 받아 마땅해요. 잭이 단호히 말한다. 동감입니다. 루퍼스가 다시 잔을 들어올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잭? 다이앤이 말한다. 네, 맞아요. 되도록 지고 싶지 않아요. 흠없는 실적이라 대단하네요. 루퍼스가 감탄한다. 에스터가 나를 본다. 동생과 꽤 나이 차이가 나는군요. 다시 원래 화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네, 17살 차이가 나죠. 엄마가 46살 때 밀리를 낳았거든요.
처음엔 임신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엄마가 된다는 걸 알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밀리는 부모님과 살고 있나요? 아니요. 런던 북부의 좋은 기숙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4월이면 18살이라 이번 여름에는 학교를 떠나야 해요. 밀리가 학교를 무척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부모님? 아니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인다. 말을 들으면 에스터가 놀랄 게 분명하다. 부모님은 뉴질랜드에 살아서요. 에스터가 내 말을 되풀이한다. 뉴질랜드요? 예, 작년에 은퇴하고 그리 갔어요. 우리 결혼식 직후에요. 그랬군요. 전혀 짐작이 안 간다는 표정이다. 밀리는 우리랑 살 거예요. 잭이 설명하며 나에게 미소를 건넨다. 그것이 그레이스의 결혼 조건일 것이라고 짐작했죠. 나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고요. 정말 너그럽네요. 에스터가 말한다. 전혀요. 밀리가 여기 살게 되어 기쁘답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거예요. 그렇지, 여보?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대답을 피한다. 밀리와도 정말 잘 지낼 거예요. 에스터가 말한다. 글쎄요. 내가 밀리를 좋아하는 만큼 밀리도 나를 좋아해주면 좋을 텐데. 그레이스와 내가 결혼했을 때 밀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왜요? 우리 결혼이 현실로 닥치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에스터에게 설명한다. 밀리는 처음부터 잭을 좋아했지만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잭이 나와 같이 살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질투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잭이 됐어요. 고맙게도 조지 클루니가 나를 대신해 미움의 대상이 됐죠. 잭이 웃는다. 조지 클루니라고요? 에스터가 의아해한다. 그래요. 나는 그 이야기가 나와 기쁜 마음에 고데기를 끄덕인다. 내가 한때 좀 다들 그러지 않았나? 다인이 중얼거린다. 밀리는 질투를 심하게 한 나머지 친구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조지 클론이 달력위에 조지 쿤이 싫어 라고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철자는 다 틀렸지만 무척 귀여웠죠. 원래 철자에 좀 약해요. 내가 설명한다. 다들 웃는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잭은 좋아하지만 조지 클로니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녀요. 다짐 같은 거예요. 잭은 좋아. 하지만 조지 클로니는 안 좋아. 조지 클로니와 같이 거론되다니 황송할 따름이죠. 잭이 웃으며 겸손하게 덧붙인다. 에스터가 잭을 본다. 그러고 보니 진짜 좀 닮았네요. 잭이 훨씬 더 잘생겼지. 애덤이 씩 웃는다. 잭이 결혼해서 사무실 사람들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 적어도 여자들이 더 이상 환상을 품진 않을 테니까. 남자들도 몇 명은. 잭이 사람 좋게 한숨을 쉰다. 그만 좀 해, 애덤. 당신은 일 안 하나요? 에스터가 나에게 묻는다.
일하는 여성이 그러지 않은 여성에게 품는 멸시가 희미하게 묻어나는 말투를 들으니 방어전에 나서야 할 것 같다. 했었죠. 결혼 직전에 그만뒀어요. 정말요? 왜요? 에스터가 얼굴을 찌푸린다. 그레이스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잭이 끼어든다. 하지만 그레이스도 책임이 막중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나는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레이스도 나처럼 지쳐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만두라는 내 부탁이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날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내가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요. 게다가 그레이스는 출장을 꽤 많이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까지 또다시 빈집으로 퇴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직업이 뭐였어요? 에스터가 옅은 푸른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묻는다. 헤러즈 백화점 상품 구매 담당자였어요.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아 놀란 모양이다.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 놀란 티를 내기 싫다는 의미다. 1등석을 타고 전 세계를 다녔대. 다이앤이 호들갑스레 끼어든다. 전 세계는 아니고 내가 정정한다. 남미만 다녔어. 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 과일을 수입했거든요. 에스터를 위한 부연 설명이다. 루퍼스가 감탄하며 나를 본다. 재밌었겠네요. 그랬죠. 그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하고 싶겠네요. 또다시 단정적으로 말하는 에스터. 아니에요, 별로요. 지금도 할 일이 참 많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한다. 곧 밀리도 돌봐야 할 거고. 밀리는 아주 독립적이에요. 곧 매도 게이트에서 일도 할 거예요. 원예용품점 말인가요? 네, 맞아요. 식물과 꽃을 좋아하는 밀리에게는 완벽한 직장일 것 같아요. 그럼 그레이스는 하루 종일 뭐 하려고요? 대부분 하던 일들을 계속해야죠. 아시잖아요. 요리, 청소, 날씨가 좋을 때는 정원 가꾸기. 다음에는 일요일에 와서 점심 식사도 하고 정원 구경도 하세요. 그레이스는 아주 재능 있는 원예가랍니다. 잭이 말한다. 세상에. 에스터가 가볍게 한탄한다. 재능이 몇 가지예요? 나는 학교에 자리를 얻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요. 언제 시작해요? 다음 달이요. 육아휴직하는 교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루퍼스에게 시선을 돌린다. 잭이 그러는데 정원이 엄청나다면서요? 운을 띄워놓고 그동안 야채와 함께 핫플레이트에 올려두었던 비프 웰링턴을 좀 더 나눠준다. 이제 식탁 위의 대화는 나보다는 조경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간다. 다들 웃고 떠드는 동안 나도 모르게 부러운 눈으로 다이앤과 에스터를 바라보며 밀리 같은 동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지만 바로 죄책감에 휩싸인다. 나는 밀리를 목숨보다 사랑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다.
그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결의가 솟아나고 단호히 일어서게 된다. 이제 디저트를 먹어볼까요? 내가 묻는다. 잭과 나는 식탁을 치우며 함께 주방으로 간다. 나는 접시들을 나중에 잘 씻을 수 있도록 개수대에 차근차근 쌓고 잭은 고기를 잘랐던 칼을 정돈한다. 내가 만든 디저트는 거의 작품 수준이다. 갈라진 틈 하나 없는 완벽한 10cm 높이의 머랭파이에 대번 생크림을 채웠다. 미리 준비해둔 과일을 가져다가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 조각들을 조심스레 크림 위에 얹고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로 장식한다. 석류를 집어들다가 그 감촉에 문득 지난날 다른 장소에서의 기억에 빠진다. 얼굴에 내리쬐는 따뜻한 태양과 흥겹게 떠드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곳.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삶 속으로 돌아간다. 내가 다음 행동을 취하기를 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뻗은 손을 느끼며 나는 석류를 그에게 건넨다. 잭이 반으로 가르면 내가 씨들을 숟가락으로 떠내 과일 위에 뿌린다. 디저트가 완성되었다. 식당으로 가져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초콜릿밤 케이크를 만들려 했던 나보다는 잭의 생각이 옳았던 것이다. 그레이스가 요리 수업을 받아본 적 없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다이앤이 에스터에게 말하며 숟가락을 들어올린다. 이렇게까지 완벽하다니 무서울 정도예요. 비키니는 또 못 이기구나 싶지만 다이앤이 탄식하며 남실 린넨 원피스 위로 배를 두드린다. 여름 여행을 얼마 전에 예약했으니 정말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네. 어디로 갑니까? 루퍼스가 묻는다. 태국, 베트남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레이스의 최근 태국 소개사진을 보니까 베트남은 다음에 가야겠다 싶었죠. 제가 그레이스가 머물렀던 호텔을 보더니 다이앤이 바로 결정해버렸어요. 애덤이 대답한다. 같은 호텔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약이 다 차서. 슬프지만 우리는 학기 중에 휴가를 가는 호사는 못 누려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요. 에스터가 나에게 말한다. 그러려고요. 우리 태국에 다시 갈 거야? 애덤이 묻는다. 6월 전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토머신 재판이 시작되니 힘들겠지. 잭이 말하고서 의미심장하게 식탁 너머로 나를 본다. 그 후에는 밀리도 있고 그 후에는 밀리와 함께 가는 거냐고 누가 묻지 않을까 싶어 나는 숨을 죽인다. 토머신? 루퍼스가 눈썹을 축혀 올린다. 나도 알아요. 그 남자 부인도 제게 의뢰인이에요? 그래요. 디나 앤더슨. 루퍼스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흥미로운 재판이겠군요. 그래요. 잭도 동의한다. 그러고 나를 바라본다. 여보,
다 먹은 것 같은데 에스터에게도 우리 태국 여행 사진 보여주면 어떨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별 사진도 아닌데 재미없을 거야.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느라 애쓰지만 우리 사이에 이만한 불화도 에스터에겐 충분한 흥미거리가 된다. 정말 보고 싶어요. 에스터가 외친다. 잭이 의자를 밀고 일어선다.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에스터에게 건네준다. 그럼 그레이스와 나는 커피 만들 테니까 사진들 보고 있어요. 아예 응접실에 가 있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커피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돌아보니 다이앤은 또다시 사진을 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에스터는 별 말이 없다. 사진들이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찍힌 내 모습은 최고로 멋져 보인다. 예쁘게 탄 피부, 20대 때처럼 날씬한 몸, 수많은 비키니 중 하나를 입고 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나는 화려한 호텔 앞에 서 있거나 호텔 내부 해변에 누워 있거나 색색의 칵테일과 이국적 음식들을 앞에 두고 시집이나 식당에 앉아 있다. 모두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는데 남편에게 푹 빠진 속 편한 응석바지 여자의 전형 같다. 엄청난 완벽주의자인 잭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장면을 찍고 또 찍는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순순히 말을 들어준 낯선 이들이 찍은 우리들의 사진도 몇 장 있다. 그런 사진들에서 잭과 내가 카메라를 바라게 보기보다는 서로 사랑스럽게 마주볼 때가 많다는 점을 다이앤이 지적하며 놀린다. 잭이 커피를 따른다. 초콜릿 드실 분? 에스터가 사온 상자를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집으며 내가 묻는다. 다들 배가 찼을걸? 잭이 말하며 확인받듯 둘러본다. 당연하죠. 루퍼스가 말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어. 애덤이 신음한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놓지. 잭이 상자로 손을 내밀고 나 역시 맛도 못 보고 초콜릿을 포기하려 할 때 다이앤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어쩜 그럴 수가. 한두 개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요. 저러면서 베키니 타령은 왜 하는지. 애덤이 한숨을 쉬는 척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당연히 그냥 하는 소리였지. 다이앤이 대꾸하며 잭이 건네준 상자에서 초콜릿을 하나 꺼내고 나에게 상자를 넘긴다. 나도 하나 꺼내고 입에 쏙 넣은 다음 에스터에게 내민다. 에스터가 거절하자 나는 하나 더 집은 다음 다이앤에게 돌려준다. 어떻게 그래? 다이앤이 놀라서 나를 쳐다본다. 뭐가? 그렇게 많이 먹고 살이 안 쪄? 운이 좋은 데다 관리도 하니까. 내가 초콜릿을 하나 더 집으며 말한다. 겨우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에스터가 가야겠다고 일어선다. 복도에서 잭은 꼬투를 나눠주고 다이앤과 에스터는 서로 입는 걸 도와준다. 다음 금요일 12시 반에
시내 셰 루이즈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다이앤 가는 포옹을 에스터와는 악수를 나누면서 그날 보자고 인사를 한다. 남자들과는 작별 키스를 나눈다. 다들 완벽한 저녁이었다고 인사하며 떠난다. 정말이지 현관문을 닫을 때까지 완벽이란 말이 계속 나와서 저녁 식사 초대는 대성공이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잭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아봐야 한다. 내일 11시에 출발해야 해. 점심에 맞춰 밀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착하려면 내가 잭에게 돌아서며 말한다. 과거 1년 반 전 잭이 밀리와 공원에서 춤을 추던 날 내 인생은 완벽해졌다. 에스터에게 한 말 중 일부는 진실이었다. 그전 일요일에도 잭을 보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다. 우선 그는 유별나게 잘생겼고 그때 나는 지금처럼 멋진 외모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밀리도 있었다. 어떤 때는 남자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밀리에 대해 말했고 내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을 경우에는 기숙학교에 여동생이 있다고 말했지만 여동생에게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말은 사귄 지 몇 주 뒤나고 말했다. 말을 하면 몇몇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했고 뭔가 언급을 하게 될 정도로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관심을 보이거나 응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막상 밀리를 만나고 나면 그녀의 즉흥성을 잭처럼 멋지다고 생각해주지 못했다. 그중 가장 훌륭했던 둘은 밀리를 만나고 나서도 오래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들조차도 내 삶에서 밀리가 차지하는 크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어했다. 결정타는 늘 같았다. 밀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훌륭하지만 매우 비싼 학교를 졸업해야 할 때가 되면 나와 같이 살기로 돼 있었다. 이제 와서 밀리를 배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6개월 전 평생을 함께하지 않을까 했던 알렉스를 떠나보내야 했다. 2년간의 무척 행복한 동거를 끝내야 했다. 밀리가 16살이 되자 임박한 그녀의 존재가 알렉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32살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됐고 밀리와 나를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그날 공원에서 잭을 쳐다본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가장 안 보는 척했을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 몇몇은 잭에게 노골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의 주의를 끌려 했었다. 10대 여자아이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흥분해서 영화배우 아니냐고 속닥거렸다. 나이 든 여성들은 감상하듯 그를 바라보고서 상당수가 자기 옆에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자기 남자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깨닫는 것처럼. 남자들까지도 잭을 쳐다보았다. 산책하는 모습에 깃든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잭을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은 밀리였다. 우리가 하고 있던 카드게임에 완전히 몰두한 밀리의 머릿속에는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8월 말이라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야외 음악당에서 멀지 않은 풀밭 위에 소풍자리를 폈다. 근처 벤치에 앉은 잭이 언뜻 보였다.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드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밀리에게 관심을 돌렸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밀리가 또 게임을 하자고 카드를 돌렸다. 나는 잭이 이탈리아인이나 다른 비슷한 외국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말 동안 런던에 와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어딘가 구경 갔다가 이따가 만나기로 한 거라고. 내가 아는 한 그는 그날 오후 내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밀리가 짠 하며 내는 커다란 목소리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러고 우리는 곧 떠났다. 밀리가 기숙학교에 7시 저녁 식사에 갈 수 있으려면 6시까지는 밀리를 데려다 줘야 했다. 비록 다시 볼 수 없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마음속에선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하면서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나를 보러 공원에 오는 모습을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다. 10대 이후로 이런 식의 공상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다.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봐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비록 밀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밀리와 살기 전까지는 나에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둘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밀리가 나의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왔다. 밀리를 깊이 사랑했지만 둘이서만 늙어간다는 생각은 어쩐지 무섭고 끔찍했다. 다음 주 공원에서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던 날, 악단 앞으로 나가 혼자 춤을 추는 밀리에게 잭이 다가갈 때까지 나는 잭을 보지 못했다. 밀리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럴 때 밀리가 일깨우는 감정은 나로서도 종종 감당하기 힘들었다. 밀리가 왈츠 스텝을 제대로 익힌 것이 가슴 아프게 뿌듯하면서도 주위 시선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있었다. 뒤에서 누가 웃는 소리까지 들리자 나는 그것이 친절한 웃음소리라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밀리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다. 하지만 벌떡 일어나 밀리를 데려오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 나 자신이 미워졌다. 처음으로 밀리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면 우리 삶이 나의 삶이 되었을지도 모를 꿈 같은 장면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차오른 절망의 눈물을 얼른 눈꺼풀을 깜빡여 지워버렸을 때 잭이 밀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남자가 밀리에게 가서 앉아달라고 하려는 줄 알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밀리를 도와주러 갈 준비를 했다. 그때 남자가 밀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고 그제야 그가 그주 내내 내가 몽상에 빠져있던 남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두 곡의 춤이 끝나고 남자가 밀리를 다시 자리로 데려올 때쯤 나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다. 앉아도 될까요? 그가 내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밀리와 춤을 춰주셔서 감사해요. 참 친절한 분이시네요. 오히려 내가 고맙죠. 밀리가 춤을 아주 잘 춰서 즐거웠어요. 그가 진중하게 말했다. 멋진 남자. 밀리도 잭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잭입니다. 멋진 잭.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해야겠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잭 엔젤입니다. 그레이스 해링턴이에요. 그와 악수하며 내가 말했다. 밀리는 내 여동생이에요. 런던은 여행 왔어요? 아니요, 여기 삽니다. 나는 잭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산다는지 하는 말을 덧붙이기 기다렸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왼손을 슬쩍 보았더니 결혼 반지가 없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일깨우려 했다. 당신은요? 밀리와 런던에 여행 온 건가요? 아니요, 난 윈블던에 살아요. 주말에 밀리와 여기 자주 와요. 둘이 같이 사나요? 아니요, 밀리는 주중에 기숙학교에 있어요. 주말에는 되도록 만나죠. 출장을 많이 다녀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행히 도와주시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요. 재밌는 직장에 다니시나 봐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과일을 사는 게 제 직업이에요. 잭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헤라스 백화점에서 일해요. 그럼 출장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과일 구매를 해야 해서요. 그거 재밌겠네요. 그런 편이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화에 지루해진 밀리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음료수, 그레이스, 또 아이스크림, 나 더워. 나는 잭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야겠네요. 밀리가 춤춰준 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내가 두 분께 차를 한 잔 사면 어떨까요? 잭이 몸을 굽혀 내 다른 쪽 옆에 앉은 밀리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밀리? 차 한 잔 할까요? 주스, 차 말고 주스. 나 차 싫어. 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주스. 잭이 일어섰다. 갈까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아까도 너무 큰 친절을 베푸셨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요. 잭이 밀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케이크 좋아해요, 밀리? 밀리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케이크 좋아. 그럼 됐네요. 우리는 공원을 가로질러 레스토랑까지 갔다. 밀리와 나는 팔짱을 끼고 잭은 우리 옆을 걸었다. 1시간 후에 헤어지면서 다음 목요일에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리고 잭은 빠르게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제가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지 않았다. 제게게는 뭔가 구식인 면이 있어서 오히려 신선했다.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고 코트를 받아주었고 꽃을 보내주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어주었고 세심히 배려해주었다. 무엇보다 밀리를 귀여워했다. 사귄 지 3달이 되었을 때 잭은 내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겠냐고 물었다. 내가 부모님과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이라는 말을 한 터라 약간 놀랐다. 에스터에겐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은 또 다른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밀리를 임신한 걸 알게 되었을 때도 당연히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릴 때 동생을 낳아달라고 계속 졸랐는데 하루는 나를 앉혀놓고 꽤 거칠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10년쯤 지나서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기겁했던 것도 당연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와 늦은 중절의 위험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엿듣다가 어머니가 임신했으며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동생을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분노했다. 우리는 논쟁을 벌였다. 부모님은 어머니가 이미 46이며 그 나이에 임신은 위험하다는 점을 들어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벌써 임신 5달인데 그 시기의 중절은 불법이라고 게다가 대제라고 주장했다. 부모님은 둘 다 가톨릭 신자였다. 법과 신이 내 편이었고 결국 내가 이겼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유지했다. 밀리가 태어났고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거부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밀리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나는 밀리가 다른 아기와 다른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의욕을 전혀 내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일상적인 육아를 도맡았다. 학교에 가기 전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점심시간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밀리를 보살폈다. 밀리가 3달이 됐을 때 부모님은 밀리를 입양 보내고 외조부모가 사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겠다고 말했다. 늘 해오던 말이긴 했다. 나는 집을 떠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입양 보낼 수 없다고. 대학에 안 가고 내가 밀리를 돌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입양 절차를 밟았다. 나는 약을 먹었다. 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긴 했지만 멍청하고 유치한 짓이었다. 어쨌든 효력이 있었다. 나는 이미 18살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 밀리의 주 양육자가 될 수 있었고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밀리를 꽤 잘 키울 수 있었다. 나는 차근차근 해나갔다. 근처에 밀리를 맡길 곳이 생기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첫 직장은 슈퍼마켓 체인이었고 과일 구매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 밀리는 11살이 되어 어느 학교에 입학제의를 받았지만 내 눈엔 시설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곳이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더 적당한 곳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밀리에게 시간을 쏟아부어 다른 곳에서는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것 같은 자리 능력을 가르쳤다. 내가 보기에 밀리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지능보다는 언어 능력이 부족이었다. 밀리를 맡겠다는 일반 학교를 찾는 과정은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다. 겨우 찾아낸 곳의 교장은 진보적이고 열린 사고의 소유자였다. 우연히도 그녀에게 다운증후군의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운영하는 사립여자 기숙학교는 밀리에게 완벽한 곳이었지만 부모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학교였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고서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 이력서에는 내가 꼭 돈을 많이 받는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했다. 결국 헤러즈에서 나를 받아줬다.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를 맡을 기회가 생기자 나는 얼른 그 기회를 붙잡았다.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내가 없을 때 주말에 밀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학교로 밀리를 보러 가긴 했고 밀리의 복지사인 제니스가 나머지 시간 동안 돌봐주었다. 밀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다음 문제가 떠오르자 나는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이민 갈 수 있도록 내가 밀리와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 부모님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도 나름대로 나와 밀리를 아꼈고 우린 어차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잭이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통에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일요일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거의 11월 말이었다. 밀리도 데리고 갔다. 비록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제게 흠잡을 데 없는 매너에 감명받은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수집한 초판본들에 제게 관심을 보여 기뻐했다. 우리는 점심만 먹고 곧 나왔다. 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니 늦은 오후였다. 나도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로 출장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잭이 리젠트 파크로 산책 가자고 했을 때 선선히 그를 따랐다. 벌써 어둡긴 했지만 멀리 가진 않을 것 같고 잭을 만난 이후로는 출장이 너무 자주 아니라 둘이 같이 보낼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게 속상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밀리와 같이 다녀야 할 때도 잦았다. 우리 부모님 어때? 좀 걷다가 내가 물었다. 완벽한 분들이던데? 잭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단어 선택에 나도 모르게 이맛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그냥 내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라서. 나는 잭을 보며 우리를 위해 거의 아무 애도 쓰지 않으려는 부모님에 대해 비꼬는 건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때 잭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 했던 말이 기억났다.
몇 해 전에 죽었는데 극단적으로 무관심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미적지근한 환영도 그렇게 고마워하는가 싶었다. 그렇게 걷다가 잭이 밀리와 춤을 추었던 야외 공연장까지 왔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나를 멈춰 세웠다. 그레이스, 당신과 결혼하는 영광을 내게 베풀어 주겠어? 너무 뜻밖은 처언이라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남몰래 키우고 있었지만 적어도 1, 2년 후의 일로 상상하고 있었다. 내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잭이 나를 끌어당겨 안았다. 저기 잔디에 밀리와 앉아있는 당신을 본 순간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여자라는 걸 알았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부모님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당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청하기 위해서였어. 기꺼이 그러겠다고 해주셔서 기뻐. 아버지가 이제 막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에게 나와의 결혼을 선뜻 허락했다니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잭을 품에 안겨 청혼에 벅차하던 나는 환희의 감정이 점차 차오르는 불안감에 잠식되는 것을 느끼고 몹시 당황스러웠다. 밀리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나를 압박하는데 잭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답을 듣기 전에 그레이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무 진지한 어조라서 나는 그가 결혼 경험이라든지 아이나 무서운 질병 같은 게 있다고 고백을 하려는 줄 알았다. 어디에 살든 우리에겐 언제나 밀리를 위한 공간이 존재할 거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인지 모를 거야.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고마워. 그럼 나랑 결혼해 주는 거야? 잭이 물었다. 물론이지. 잭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내 손가락에 끼웠다. 언제 할까? 잭이 속삭였다. 당신이 좋을 때. 나는 외알 다이아몬드를 내려다보았다. 잭, 너무 아름다워. 마음에 든다니 잘 됐네. 그럼 3월쯤 어때? 3월? 그렇게 빨리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벌써 생각나는 데가 있어. 헤클레스컴의 크레인리 파크라는 곳인데 내 친구 별장이야. 보통은 친척들 결혼식에만 빌려주지만 우리 결혼식도 해줄 거야. 좋을 것 같아.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하객이 너무 많지만 않으면. 아니 그냥 부모님과 친구 몇 명만 부를 거야. 그럼 됐네. 그러고 나서 차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며 지금 다음날 저녁에 한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일에 내가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다. 원하면 지금 들어와서 얘기해도 돼. 내가 제안했다. 지금은 정말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도 얼마나 함께 밤을 보내고 싶은지 몰라. 잭이 알아채고 말했다.
하지만 밤에 읽어둬야 할 서류가 있어. 아직 잠도 같이 안 자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다니.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투덜거렸다. 그럼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주말에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 밀리랑 점심 먹은 다음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크레인리 파크에 갔다가 근처 호텔에서 자는 거야. 어때? 좋아.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저녁엔 어디서 만나? 코노트의 그 술집 어때? 퇴근하고 바로 가면 7시쯤 도착할 거야. 완벽해. 다음날 하루 종일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궁금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런던 밖으로 이사하자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내가 더 중심가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말고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제안을 듣고 머릿속이 빙빙 도는 듯 했다. 내가 충격받은 것을 보고 잭은 차근차근 설득하려 했다. 그 전 날에는 어땠는지 상기해 보았다. 3달을 사귀면서도 거의 함께 보낸 시간이 없었다.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살 거면 결혼이 무슨 의미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더구나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뭔가는 포기해야 해. 그리고 조만간 아이들도 생길 텐데. 잭이 말을 멈추었다. 당신도 아이를 원하지? 그렇지 않아? 응, 잭, 원하고 말고. 내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밀리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본 순간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나도 아버지가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아. 갑자기 그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밀려들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몇 년 있다가 가지고 싶을지도 모르지. 제게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간신히 대꾸했다. 그저 직장을 그만두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밀리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1년 반은 더 비용을 대야 하잖아. 18달을 더 일해야 하다니 절대 그럴 순 없어. 잭이 단호하게 말했다. 밀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와 같이 살면 돼. 나는 좀 가책을 느끼며 잭을 보았다. 밀리를 정말 사랑하긴 해도 우리끼리 먼저 시간을 좀 갖고 싶어. 게다가 학교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1년이나 먼저 데려오면 실망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도 될까? 물론이지. 그리고 밀리 자신의 생각도 물어봐야겠지. 나로서는 바로 우리와 살겠다고 하면 기쁠 거야. 하지만 당분간 학교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 내가 학비를 대게 해줘. 어차피 밀리는 내 동생도 되는 거니까. 잭이 내 손을 감싸쥐었다. 내가 돕게 허락한다고 약속해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일 그만두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돼.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못 보는 건 싫어.
자, 그리고 어떤 집이 좋은지 얘기해 볼까? 알려줘야 당신이 꿈에 그리던 집을 결혼 선물로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생각해봐. 중요한 문제잖아. 넓은 정원, 수영장, 방 많은 집이 좋아? 넓은 정원은 정말 좋아해. 수영장이나 방 개수는 상관없어. 아이를 몇이나 낳을 거냐에 달렸겠지. 그럼 많이 낳자. 잭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서레이에 살고 싶어. 런던에서도 가까우니까 출퇴근도 힘들지 않을 거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좋은 곳이면 어디든 괜찮아. 당신은 어때? 어떤 집이 좋아? 예쁜 마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는 곳이면 좋겠어. 나도 넓은 정원이 좋아. 가급적 담이 높이 둘러쳐져 있어서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 더 좋겠지. 넉넉한 서재와 지하실도 있었으면 하고 그 정도야. 멋진 주방도 테라스가 딸린 멋진 주방에서 아침을 먹으면 좋겠어. 거실엔 진짜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커다란 벽난로가 있고 그리고 밀리에겐 노란 침실을 마련해주면 좋겠어. 아예 우리가 꿈꾸는 집 배치를 그려볼까? 잭이 말하며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계속 참고할 수 있게. 2시간 후 잭이 택시를 태워주기 전까지 나무가 우거진 정원, 테라스, 응접실 3개, 벽난로, 주방, 서재, 밀리의 노란 방을 포함한 5개의 침실, 3개의 화장실과 지붕엔 작고 둥근 창이 달린 아름다운 집의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집을 못 구할걸? 내가 미소를 지었다. 최선을 다해볼게. 잭은 나에게 키스하기 전 그렇게 약속했다.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내놨다. 출장 간 동안 상황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았다. 잭이 요청한 대로 하는 게 옳은 길이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했다. 내년 봄이면 아름다운 시골집에서 살며 어쩌면 첫 아기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황홀해졌다. 13년을 쉬지 않고 일해왔고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까 회의가 드는 때도 있었다. 게다가 밀리와 함께 살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출장을 다니거나 때로 그랬듯이 오랜 시간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고민이 사라졌고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보낼 결혼 청첩장을 고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